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특히 대학에서 이제 철학이나 그런 걸 강의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얘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 한국에는 고유한 그 가치 체계, 즉 어떤 사상, 더 나아가서는 이제 철학이 없다고 봐야 한다라는 걸 갖다 이제 공공연하게 얘기하는 어떤 경우가 사실 어떤 기존 우리 철학계나 이런 데 어떤 대표적인 모습이죠. 근데 과연 우리가 유교나 불교가 들어오기 전, 그러니까 1500년 이전에 과연 우리가 그렇게 무지하게 살아왔느냐라는 어떤 상식적인 의문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코 그게 아닌데, 우리가 그동안에 문헌이나 이런 걸 너무 많이 잃어버리고 또 외래적인 요소에 늘 억눌려서 생활을 해왔다 보니까 우리가 이 시기에 완전히 그 정체성의 붕괴 시기까지도 와 있지 않는가라는 걸 갖다가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은 거의가 사유 가치가 외래의 어떤 가치, 또 외래의 방법, 또 외래 사상 그 자체가 태반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국학이 뭐냐, 또 국학의 근간이 뭐냐, 이런 말을 하기 두려울 정도로 상당히 좀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이게 거기 조선조 이맥이라는 사람이 그 태백일사에서, 신교사서 태백일사에서 한탄한 내용을 한번 간접적으로 하면서, 지금 풍속이 한 글자라도 유교 가치에 맞지 않으면 무타살의 집중적 비난을 피할 수 없을 만큼 유가의 예봉은 섬뜩하다. 저 천부경과 삼일신고의 가르침을 전하고자 해도 어찌 쉽사리 논할 수 있으리요. 이런 어떤 그 뒷얘기를 태백일사 뒷부분에서 합니다. 그만큼 어떤 시대건 그 시대를 갖다가 이끌어가는 기득권을 가진 가치를 거스르고 거기에 고개를 든다라는 게 굉장히 힘이 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뢰의 이런 분위기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 고유의 가치, 그러면은 의뢰의 미신이다, 비과학적이다, 전근대적이다, 국수적이다, 이런 어떤 논리에 의해서 항상 함몰되고 공박받고 또 구축되고 이런 게 우리의 현실이 아니냐라는 걸 생각을 했고, 그래서 지금 완전히 선우 또 주객이 뒤바뀐 우리 현실에서 우리 거를 어떻게 한번 찾아보느냐라는 어떤 이 고민,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인간은 종교적 동물이다. 사실 이런 얘기를 꺼내기가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게, 우리 국학, 우리 사유가치의 기본적인 체계가 과연 뭐냐라고 얘기할 때 이 어떤 종교, 신앙적인 가치를 얘기하는 게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데 공교롭게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봐서 아시겠습니다만은 동서양을 치고 나름대로의 긴 역사를 가진 집단에서 그 집단의 고유성을 대변하는 가치가 종교적 가치와 연결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종교적 가치와 연관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중국 그러면은 유교나 도교하고 그거 되고, 일본 그러면 그들의 어떤 신도하고 그거 되고, 그리고 서양 문화를 이렇게 보면은 서양 문화가 거기가 로마 그리스 문화나 혹은 기독교를 토대로 해서 다 잉태된 철학 사상이라는 걸 우린 다 공감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의 그 사상사를 이렇게 한번 보면은, 사상사를 보면은 단군 시대다, 만약에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삼국 시대다, 그리고 고려 시대다, 그리고 조선 시대다, 기존에 어떤 거 하는 그런 걸 이렇게 쭉 한번 보고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 사상사에서는 단군 시대, 즉 어떤 그 삼고 시대를 대개 우리 사상사에 어떤 시기로 보는 겁니까?
이건 단군 신화 시대. 이렇게 아니면 또 뭐냐면 무교 시대, 샤머니즘 무교 시대로 다 그냥 몰아버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버리고 비로소 삼국 시대에 들어와가지고 뭘 얘기해요? 우리가 유교, 불교 시대 해가지고 본격적인 설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사상사를 보면. 그리고 고려 시대 하게 되면 이제 불교 중심의 어떤 시대다라고 이렇게 하고, 조선적으로는 유교를 시로 하는 유교 중심의 시대다. 우리가 이렇게 배워오는 겁니다. 이렇게 배우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우선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우리 사상사의 틀을 보더라도 어떤 시대에 걸리건 간에 종교적 가치를 갖다가 배치하고서는 잉태가 안 되는 그런 모습을 쉽게 볼 수가 있죠. 근데 뭐 우리가 구태여 우리 고유한 어떤 뭐 신교라고 그럴까요? 우리 고유한 사상 가치, 신앙 가치를 연결시켜 본다면은 이때가 우리가 신교 중심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김교원 선생이나 또는 뭐 이능화 선생이나 또 권상로 선생이나 혹은 뭐 최남선 선생이나 이런 나름대로의 그 국학적인 가치를 가진 학자분들은 이걸 갖다가 신교 시대로서 많이 연결을 시킵니다. 신교 시대. 그리고 이 삼국 시대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본다면 신교를 토대로 해서 사실상 유불이 습합되는 시대죠, 이게. 그러니까 신유불이 습합이 되는 시대가 이 삼국 시대로서 생각이 되고, 그리고 불교로 되는 이때에는 뭐 아시는 바와 같이 불교를 중심으로 하니까 이때는 그 신교 실현기로 우리가 접어드는 홍합나철, 근대 국학의 어떤 그 서막을 열었던 홍합나철 선생이 고려 말 몽고의 침략을 통해서 팔관이 깨져버린 걸 갖다가 우리 신교가 문을 닫은 걸로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홍합나철 선생이 근대 일제강점기가 되기 직전인 1909년에 이 단군 신앙을 부활시키면서 중광을 택한 명분도 뭐겠습니까? 이 고려 시대 때 몽고에 의해서 문 닫아버린 팔관을 다시 세운다고 해서 중광이라고 했다. 이건 분명히 홍암선생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신교 실현기에서 유교 시대에 들어와서는 이제 이 신교의 어떤 그 암흑기를 우리가 맞는 겁니다. 암흑기만. 그리고 사실 일제강점기가 어떻게 본다면은 신교 중광기가 되는 거죠. 신교 중광기와 더불어서 투쟁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총체적으로 일제의 끝까지 45년 해방될 때까지 저항한 집단이 이 집단밖에 없지 않습니까? 뭐 아시는 바와 같이 30년대 말에서 40년대는 뭐 불교, 기독교, 대표적인 유교야 뭐 더. 유교 같은 경우는 조선조 관료 5,000명이 많이 계셨다. 근데 다 유교 가치로서 벼슬을 하고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제강점기에 들어서서 2,400명이 그대로 관료로 편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교 자체야 뭐 친일 그런 걸 떠나서 덩어리째 그렇게 되고, 불교 다 친일이 되죠. 그리고 기독교도 뭐 다 친일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뭐 솔직하게 고백하고 이런 종교가 사실 어디 있습니까? 거의 다 그냥 묵묵부답이고, 모든 것이 사실상 이 신교 집단, 이 단군을 중심으로 한 이 신교 집단이 1909년부터 1940년까지 국내와 북의 만주 지역을 통해서 독립운동을 하다 다 깡그리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내에서야 이미 1915년에 모든 발판을 잃어버리고 학교나 뭐 그런 걸 하나도 세울 수 없고 모든 게 다 보따리 싸가로 중국에 가서, 중국도 1931년에 일본의 만주 침략 이후 뭐 공개적으로 발을 붙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42년도에 그 임원현 대종교 지도자 일제 구속 사건에 의해서 모든 게 다 껍데기째 다 무너져 버리고, 그 소프트웨어 그 서적이니 서류 같은 것도 다 빼앗겨 버리고 지금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사상사를 하여간 지금 우리가 드러나 있는
이런 형태로 흘든 이런 형태로 흘든 간에 분명한 건 뭐냐 하게 되면 인간 사상 가치가 어떤 집단이건 간에 종교 가치, 신앙 가치와 뗄래야 뗄 수 없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이 페이지 보게 되면 뭐냐 하게 되면 그 몰체 엘리아데가 어떤 그 종교 형태론이나 성과석이나 이런 데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뭐냐 하게 되면 이러한 그 인류 생전에 가장 원초적이고 기본적 가치를 갖다가 종교적 가치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 몰체 엘리아데는 그 종교적 인간이 가장 인간 문화 형태로 이 최초의 것으로 본 거 아니겠습니까? 뭐 도구적 인간이다, 뭐 언어적 인간이다, 뭐 수없이 많은데 인간이야말로 종교적 인간에서 출발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린 그 중국 국학이 그 저변에 유교를 깔고 있다라는 걸 갖다가 우린 결코 부정을 못하고 일본의 국학이 일본의 고유한 어떤 그 종교 가치인 신도 토대 위에서 국학이 됐다라는 걸 우리가 결코 외면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일본 같은 데를 보게 되면요, 일본은 국학을 갖다가 특히 옛날엔 고도학이라고 했습니까? 예꽃자이 길도자이 가지고 고도학. 여기 이제 이 고도학이라는 게 뭐냐 하게 되면 신도하고 이코르가 되는 거죠. 신도. 그래서 국학을 고도학 또는 신도학이라고도 불렀고, 네. 그래서 이 전번에도 우리가 한번 언급을 해봤습니다만은 그 일본 국학의 그 개막을 알려준 그 게이추라는 인물부터 이어 등장하는 국학 4대가 그 아즈마마로나 마부치 또 노리나가 아츠타네 이들은 대부분의 국학자들이 그 일본 자기가 몸담고 개척하고 어떤 이 틀을 세우려고 했던 국학이라기보다는 뭐라 그랬냐면 화학, 고학, 고도학 혹은 고도 신학 이렇게 부르기를 좋아했고 그렇게 또 많이 불렀습니다. 네, 이런 걸 보면은 일본의 국학이 일본 고유한 어떤 그 신앙 가치와 뗄래야 뗄 수 없다. 그리고 중국 역시 마찬가지죠. 중국도 근대에 들어서 이제 고학 붐을 재창하면서 국학 운동이 일어납니다만은 그 중국 국학이라는 그 유학을 포함한 선진 제자학을 의미하는 것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죠. 우리가 중국 유교 그러면은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유교는 언제거든요. 송나라 때 성리학을 흔히 말하는 거죠. 원래는 공자와 맹자 이 시대의 어떤 그 유교라는 건 우리가 흔히 선진유학이라고 많이 그러지 않습니까? 선진유학이다. 그리고 한나라와 당나라 때 이때 이제 훈고학 우리가 뭐 많이 얘기하는 것처럼 훈고학 그리고 이 송나라 때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성리학이죠. 성리학 그리고 성리학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는 양명학이 명나라 말기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명나라 명말에 이제 이 명말에 양명학이 등장하고 그리고 청나라 때 들어와서 나타나는 어떤 유학 가치가 고증학입니다. 고증학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뭐냐게 되면 이미 한나라 때 그 뒤에도 이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이 동중서에 의해서 이 선진 유학을 토대로 한 유교를 갖다가 중국 국학의 근본 정신, 기본 정신으로 이렇게 세워놓는데 이건 이제 지금 대표적인 예로 3페이지 맨 앞을 보면은 그런 게 나타납니다. 언제냐면 2005년에 200명이 넘는 중국 지도자와 화교 학자들이 모여서 유학연구대 토론회를 벌였는데 여기서 이제 만들어진 결론은 뭐냐면은 유학에서 사회 충돌을 피하고 세계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는 주장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의뢰 이 사람들이 그 세계 화상 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중국 화교들이 세계로 뻗어 있는 어떤 이 사업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모임, 화상 대회에서 늘 강조하는 게 유학을 중심으로 한 정신 결집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그 토대 위에서 유학이 또 중국 국학의 근본에 유학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국학의 중심에도 단군이 존재하더라라는 거. 요거는 상당히 우리가 그 학계에서 말하기 부담스러워하고 자꾸 회피하고자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근대에 그대로 증명이 됐지 않습니까? 일제강점기 때 단군을 중심으로 한 우리 국학에서 모든 저항운동, 자, 언어운동부터 시작해서 또 그리고 역사운동, 그리고 철학운동 이런 게 여기에서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 한국 사상사의 초도를 장식하는 부분이 우리가 흔히 그 토고착신앙이다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 사상사를 하는 사람들이 대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앉으세요. 앉아서 들으실게요. 근데 아까 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동서양 어느 집단치고 어느 정도 그 역사적인 맥을 가진 집단이 대부분이 어떤 그 집단의 고유한 가치 체계가 그 사상, 신앙 요거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되더라라는 걸 갖다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 번째 줄, 그 국학의 중심에 단군이 있었다라는 걸 그 세 번째 줄을 이렇게 보면은 특히 그 신앙 방면은 일제강점기 민족적 성향을 가진 학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진 이러한 배경에도 역시 그 단군 신앙의 영향이 적지 않았다라는 것은 예, 그대로 드러나죠. 이러한 면은 후일 단군 신앙을 근대적으로 관심 홍합나철이 국학의 선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중요한 요인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철의 사상 속에 그 국학적 요소인 국어, 국사, 국교, 철학, 민속, 주행 등이 두루 나타난다라는 것. 이런 것이 뭐냐게 되면은 나철의 어떤 단군이라는 어떤 그 시대적 명제가 우리 국학의 중요한 사상적인 토대로 자리 잡는다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네 번째 3일은 우리 사유 체계더라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3일이라는 게 근데 이런 어떤 집단이건 간에 사유의 어떤 그 가치 체계가 나름대로 이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중국 문헌 같은 걸 이렇게 중국 철학이나 중국 사상 같은 걸 이렇게 보면은 거기도 이제 1, 3, 3일의 원리가 있고 1, 2, 1의 원리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이제 그 있죠. 근데 이런 것이 이제 그 우리의 그 가치 사유 체계를 갖다가 가장 극명하게 들고 나왔던 것도 역시 그 홍합나철의 그 단군 신앙 계열이 아니겠냐. 근대에 들어서 이것은 이제 천부경이나 삼일신고에 나타나는 그 질설 보더라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삼일의 가치를 토대로 해서 여긴 뭐 우리 적어놓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걸 가장 이제 잘 그 문학적으로 잘 보여준 인물이 바로 일제강점기 때 안학이라는 사람이죠. 안학이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그 나름대로 종사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종사상이라고 해서 그 질서를 아주 참 잘 보여주고 또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런 걸 철학에서 가장 잘 보여준 인물이 바로 백보서일입니다. 백보서일이 회삼경을 통해서 이 삼일 철학을 통한 어떤 우리의 철학 가치 체계와 그런 걸 갖다가 상당히 잘 보여주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3일 철학적인 가치를 가장 체계적으로 보여줬던 인물이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조소왕의 뭡니까 이 삼균주의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상균주의 그리고 뭐 안지용의 신민족주의 역시 안지용 스스로 체계독으로 해놨습니다만은 3일 신고의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지 않습니다. 3일 신고했던 그리고 뭐 현대 그 해방후까지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안호상의 한백성주의, 일민주의도 역시 마찬가지의 이런 사유 토대 위에서 나타나는 거다. 이런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종교적인 데에서는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근대 어떤 홍합나철에서 나타나는 그 단군 신앙이 그런 어떤 3일 철학적인 요소를 갖다가 아주 잘 보여주는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천부경의 이치를 얘기하는 걸 인용문을 한번 보면 천부경은 물리에 있어서는 부심즉 원심임을 일깨우는 변화무쌍의 과학이요 또 수행에 있어서는 외어있는 내공의 성령을 부르는 변묘운기의 비방이며 철학에 있어서는 실리로서 인생을 꿰뚫는 천인관통의 고전이요 경전으로서는 천경으로서 숙경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유일무이의 쟁경이다. 뭐 이런 주장도 이런 그 토대 위에서 나오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 천부경의 그 1331 이 13의 가치를 보게 되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러니까 뭐 어떤 분들은 불경으로도 해석을 하고 또 기독교 성경으로도 해석을 하고 뭐 도덕경으로도 해석을 하고 뭐 이렇게 다 가능하게 되는 것도 역시 그런 데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떤 이 13의 원리 또한 우리가 이 시대에 한번 천착해서 한번 되살려 놓아야 할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그래도 정체성은 죽지 않았다라는 걸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전번에도 한번 말씀을 올린 바와 같이 우리 국학연구의 업적이 우리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삼국시대를 넘지를 못하죠. 이것은 우리가 이제 서지적인 그거로서 책 자체가 지금 남아있는 게 삼국사기가 가장 오래된 책이고 또 그 책 이전에 어떤 그 지금 이 공개된 문헌이 부족하고 또 나름대로 그 신교 사서로 남아있는 것들은 서지적 명분에 의해서 지금 그렇게 대접을 못 받으니까 아마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역시 그 국학의 자치를 제후에서 올라감에 있어서 사료 빈곤 문제가 또 걸림돌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조선조에 나타나는 그 수서령에 나타난 조선조 왕명에 의해서 책을 거둬들이라는 그 책명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고조선 비사부터 해서 뭐 도선사만 도창기 쭉 그걸 보면은 대부분이 뭡니까? 그 제목을 딱 보더라도 이건 우리 고유 가치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것 같다라는 추리가 쉽게 오는 문헌들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은 거의 안 남아, 하나도 안 남아있죠. 안 남아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상당히 우리가 어떤 그 신교 중심의 뭔가를 제구해서 끌어낸다라는 게 힘이 들죠. 그런데 분명한 거는 이런 책들이 문헌이 우리 뭐 조선실록이나 이런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어떤 그 유불이 아니라 우리 고유의 어떤 그 신교적 가치가 역사나 철학 속에 면면이 끊이지 않고 내려왔다라는 걸 갖다 어렴풋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욱 이제 우리 민족의 그 민족적 특징이 고조선의 원민족부터 시작이 되고, 이건 이제 사회민족학에서 흔히 뭐 요새 주장이 되고 있는데, 한민족 형성사가 고조선 원민족의 형성사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민족사회학적 분석도 주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사회학적 관점에서 보면은
민족 형성의 과정을 그 원민족, 그리고 뭐 근대민족, 전근대민족, 이건 전통민족이라고도 부르죠. 그리고 근대민족,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흔히 네오네이션하는 신민족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그 민족이라는 개념이 되게 일제강점기 일본의 어떤 그 여러 학문 질서에 의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민족 그러면은 근대의 부산물로서 우리 뭡니까? 우리 학계에도 그냥 거의 자리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사회과학 계열에서는 더욱 이런 거를 강하게 지금도 주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언어적으로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적어도 삼국시대부터 민족의식이 형성이 됐다라는 게 지금 많은 공감을 얻고 있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가 근대 민족 이꼴 우리 어떤 민족 개념의 출발로 보는 건 좀 문제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 오면 마지막을 보면은 즉 민족과 형성은 그것을 지탱하는 정신적인 요소가 이미 확립되어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어떤 그 정체성을 어느 정도 삼국시대 이전에 이미 형성을 하고 있지 않았겠냐라는 걸 갖다가 생각할 수 있죠. 특히 원민족에 나타나는 군사 공동체의 특징은 지배민 지역과 그리고 지역 주민을 끊임없는 정복에 의하여 확대해가려는 강렬한 운동을 촉발시켜 꾸준히 민족 형성으로 팽창해가는 동태를 가지고 있다라는 어떤 이런 주장에서도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마지막으로 보면 그러면 국학의 실체가 과연 뭐냐? 그럼 우리 국학의 실체를 갖다가 한번 어떻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냐? 우리 민족도 그 단군 시대부터 종교와 근대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으면 일찍이 최남선에 의해서도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 개연성을 최남선은 다음과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하간 사. 이 사라는 게 요새는 이제 스승이라고만 그러지만 옛날에는 이제 이게 스승이라는 지금 우리 얘기하는 그 선생 그게 아니라 이 사가 신인, 상고에는 그대로 군장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하간 사가 있는 곳이 서울이요. 경에는 사중. 사중이라는 건 성지의 위력적 표현이 되는 단체, 또 단군 신전으로 말하면은 뭐 도삼천, 우리가 상궁이게 도솔삼천 나오지 않습니까? 도삼천 같은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성중이 있어 이것이 타일 군대의 연원을 지으니 후세까지도 군을 사라 하면은 이러한 고의 옛 뜻이 들어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상고의 무구는 덕으로는 생민의 모범이요. 그리고 식으로는 그러니까 이 지식과 같은 이 식으로는 교사요. 그리고 위 어떤 권위로는 장수요. 그리고 이 삼자를 겸섭 그리고 표현하여 원수의 위를 얻은 것인데 이러한 상태 또 인격의 단일적 명칭이 사가 아니겠느냐. 어떤 그 신인 상고시대에서의 군장이 바로 그런 존재가 아니었겠느냐. 어떤 이런 군사 공동체의 특징은 신채호의 주장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신채호는 그 신라의 화랑의 단군시대 무사도에서 출발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구려 거쳐 신라의 정신으로 연결된 것임을 다음과 같이 주장을 합니다. 화랑의 별명은 국선이며 또 설랑이라고 고구려 조이의 별명은 선인이랍니다. 그리고 삼국유사의 화랑을 신선지사 또는 어떤 그 신선의 어떤 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라의 화랑은 그 고구려의 조이에서 나온 자요. 고구려사의 평양자 선인 왕검지택. 여기서 고구려사라는 것은 삼국사기 고구려 분기에 나오는 거죠. 평양은 그 선인 왕검의 어떤 그 터전이다. 그 선사의 본문이니 단군이고 선인의 시조라. 선인은 그 우리의 국교이며 우리 무사도이며 우리 민족의 넋이며 우리 국사의 꽃이거늘. 단재 신채호는 이런 형태로 자기 생각을 피력합니다. 물론 이 화랑에 대해서 지금 이제 불교에서는 거의 뭐 불교적 가치로서 거의 연구 발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우리가 그렇게
이 불교라는 것도 뭐 아무리 우리가 고구려의 성랑을 뭐 삼론종의 그 성랑을 한국적 불교를 이렇게 개척했다, 또 우리가 또 원광이니 또 원현이 한국적인 가치를 많이 불교로서 어떤 그랬다라고 하지만은 중국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았다라는 건 우리가 속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가령 예를 든다면은 자장률사 같은 사람이 그 신라시대 진도교황 때 어떡합니까? 그 당나라의 어떤 뭡니까? 관복으로서 완전히 그 신라가 그렇게 바꿔야 된다. 그렇게 바꿨지 않습니까? 자장률사에서 진도교황 그리고 여러분 뭐 우리 연호도 중국 당나라식으로 자장률사에서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부분 뭐 자장이니 뭐 원광이니 할 것 없이 다 그 중국에 유학 가서 중국의 어떤 불교적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는 사람들이고, 또 중국 어떤 그 황제들의 그 사랑도 많이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질서 속에서 우리 어떤 고유한 가치가 어떤 간다라는 게 쉽지는 않죠. 아무튼 그는 단군 시대의 선이라 신채호는 국교임의 민족사의 정화로고 이것을 계승한 화랑을 종교의 원이요 국수의 중심이라고 강조합니다. 까닭에 그는 중국 문화가 바로하여 우리 모든 것을 중국화되던 시기에도 조선을 조선답게 지켜온 게 화랑이다라고 이렇게 정합니다. 한편 신채호가 단군시대 이러한 정신을 국학으로 인식하고 있었음도 주목이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부여나 만 등 10여 국의 이름을 그 연역을 찾으면 다 단군 때부터 있던 칭호라. 후세의 국학이 끊어져 그 근원을 찾지 않고 다만 그 자체를 따라 그 이름은 이때에 나고 저 이름은 저때에 났다고 해왔다라는 기록을 듭니다. 자, 이러한 인식은 이제 신채호의 그 사담체 소설 꿈하늘에서도 그대로 나타나죠. 그래서 단군시대부터 흘러나는 신교적 인물들을 쭉 열거합니다. 뭐 굳은 신앙을 보여준 동명성제 명림다도, 또 밝은 치지를 향한 초고대왕, 그리고 선왕, 그리고 높은 이상을 펼친 진흥대왕, 설원왕, 역사에 밝았던 신지스님, 이문진 공정지상, 국문의 힘을 쏟았던 세종, 설총출시경, 육군에 있었던 태조, 연개소문, 을지문덕 등을 열거합니다. 그리고 신채호는 이 불교적인 어떤 불학과 유교적인 유학을 분명히 국학하고 선을 긋죠. 그래서 국학에는 비록 도움이 없지만 일방의 교문에 통달하여 조선의 빛을 보탠 불학의 원효와 의사, 그리고 유학의 회제, 퇴계, 회제는 이은적과 그 퇴계, 이렇게 서술함을 볼 때 국학과 불유학을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가 양학에 대비하여 사용한 국학의 의미도 무엇이었는지 분명하게 주 25호를 보게 되면 양약하고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채호는 국학과 국수의 의미가 서로 상통하는 용어라는 것도 확인시키면서 일찍이 국수의 정신을 그 나라의 역사적으로 전례하는 풍습, 관습, 법률, 제도 등의 정신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 국수 정신의 출발을 단군으로 인정시키고 있다. 우리가 국수 그러면 굉장히 부정적인 거고 나쁜 걸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수라는 게 그게 나쁜 용어가 아니잖아요. 국수라는 건 뭐냐 하게 되면 우리 고유한 것에 대한 신뢰란 말이에요. 우리 고유한 가치에 대한 신뢰인데, 마치 국수 얘기를 하게 되면은 상당히 폐쇄적이고 배타적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국수라는 건 우리 고유한 것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런데 우리 고유한 것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다 보니까 그 용어 자체가 우리한테는 너무나 거북살스럽게 지금 자리 잡고 있는. 박은식도 역시 비슷하게 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박은식의 국혼 사관할 때 국혼이라는 게 곧 바로 국학이라는 거 우리가 뚜렷하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팔면을 한번 보게 되면은 이래서 저기 그 신채호가 단군의 선교를 중국의 선교가 아니라고 밝히면서 단군 선교에 대한 무지와 그 종교의 침체를 국수의 무너짐이라고 한탄하고 있는데, 신채호는 뭐냐면 단군의 가치가 무너진 걸 국수가 무너진, 우리 정체성의 붕괴로 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신채호가 단군의 어떤 선교를 갖다가 처음부터 간 건 아니죠. 이 사람은 원래는 이 선교를 갖다가, 이 선교할 때 이 선교를 갖다가 상당히 부정적으로 본 사람. 이 선교를 갖다 이 사람은 저 중국 가치로 볼 때 중국의 불로 장생이나 추구하는 그런 어떤 그 신비주의 어떤 그 함몰된 말이죠. 그런 어떤 그렇게 좀 비발전적인 그런 가치로 이걸 갖다 파악을 했는데, 이 신채호가 1909년 나철에 의해서 등장하는 그 단군 신앙의 영향, 단군을 경험하면서 1911년 그의 그 대표적인 논문 뭡니까? 동국 고대 선교고가 있죠. 동국 고대 선교고. 이 동국 고대 선교고라는 논문을 통해서 이 사람이 자기 어떤 그 기존에 가졌던 이 혹은 선교라는 가치를 완전히 바꾸지 않습니까? 이게 중국의 그게 아니라 우리 고유의 단군 때부터 존재했던 것으로 여기에 나오는 바와 같이 우리의 국수와 직결된다라고 신채호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하고 똑같이 우리가 어떤 가치로 어떻게 바라보느냐라는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유불지배 시대를 갖다가 우리가 제가 이렇게 법을 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니까 뭐가 됩니까? 여기 이제 어떤 해석 자료가 있다. 우리가 법 해석이라고 그러잖아요. 법 해석 자료가 있다. 그러면 판사가 있고 검사가 있고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다. 근데 우리가 보면은 이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나 다 법을 한다는 어떤 그 동일한 그 사람, 법 해석을 하는 입장에서는 동일한 어떤 그 대상을 딱 놓고 이 판사와 검사와 변호사가 다 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습게스럽게 이런 얘기를 하죠. 자기가 판사 시절에 동일한 사안을 갖다가 어떻게 판결했던 사람이 변호사로 나와서 의뢰를 받으니까 그걸 완전히 거꾸로 판단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법 해석처럼 이 역사도 말이죠. 이 해석하는 가치 기준, 해석의 안경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크로체가 늘 말하는 것처럼 크로체는 역사란 뭐냐? 어떤 그 현재의 기록이다. 크로체는 그 얘기를 하지 않아요. 현재의 기록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람케가 말하는 것처럼 어떤 그 역사가 이 주관적인 어떤 그런 걸 죽이고 그 객관적인 대상 그 자체에 충실하려는 노력 자체도, 그 자체에 충실하는 노력 자체도 역시 그 인간의 그 유무의적 가치가 개입이 되게끔. 우리가 그 신채호는 어떻게 본다면 이제 이런 입장을 우리 신교적 가치의 안경으로 많이 보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어떤 그런 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채호는 이런 어떤 그 선교에 대한 가치를 이 단군이라는 걸 경험하면서 그는 완전히 달라지죠. 이 360도 달라진단 말이에요. 중국의 불로 장생이나 추구하는 그런 어떤 쓸데없는 그런 가치에서 우리의 국수의 어떤 근본을 갖다가 이걸로 갖다라는 거, 이게 뭐 달라요. 박은식도 단군 신앙을 부흥시킨 신교를 우리 민족의 삼신을 믿는 최고의 종교로 보고 그 신조가 족성과 국성을 보지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것은 그에 있어서 국권의 토대가 단군 신앙에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한용호 교수도 일찍이 그 논문에서도 이제 우리 어떤 사관을 갖다가
그렇게 봤지 않습니까? 우리 사관을 붙여놨는다면은 도가사가. 이 도가사가라는 건 중국 도가가 아니라 우리 어떤 신교 사관을 말하는 겁니다. 신교 사관이 있고, 또 유교, 또 불교 사관이 이렇게 있다. 이래 봤단 말이에요. 근데 유교적 입장에서, 불교적 입장에서 똑같은 것을 다르게 다 보는 말이죠. 우리가 불교 중심의 사관에 그게 이제 우리가 삼국유사 아니겠습니까? 삼국유사를 보게 되면은 벌써 특히 삼국유사 뭡니까? 인물들 나오는 걸 보면 거의가 이 통계를 이렇게 보니까 8할 이상이 불교적 인물을 택해서 여기 거라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거기에서 전개되는 이야기 전개도 다 불교적인 어떤 가치와 연결시켜서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김무식의 삼국사기 역시 대표적인 유교 사관의 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도교 사관의 신교 사관의 대표적인 틀을 갖다가 한영호 교수는 80년대 초까지 교원사관을 본 겁니다. 교원사관. 그런데 이분도 너무나 많은 이제 자기 어떤 동료 또 심지어는 자기 제자들로부터 공박을 당하니까 이런 얘기를 안 하죠. 이런 얘기를 거의 안 합니다. 아무튼 만약에 똑같은 사안을 갖다가 이 신채호나 박은식처럼 이런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해석이 달라집니다. 광개토대왕 자체도 그렇고 또 여기 원효도 마찬가지죠. 원효도 만약에 불교적인 가치로서 보는 거하고 신교적인 가치로 보는 거하고 해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더 쉽게 말씀드린다면은 만약에 화랑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랑 같은 걸 딱 보게 되면 불교적 가치로 보면 불교에서는 철저하게 이기고, 근데 신교적 가치에서 보면 우리 고유했던 그걸로 이제 더 나가서 이 팔관 같은 건 더 그렇죠. 팔관 같은 거는 우리 고려사나 서궁의 고려도경 같은 데도 우리 고유한 가치하고요. 삼국사기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팔관이라는 것이 신라 고유한 어떤 신라 어떤 토속 종교 행사로서 거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이걸 갖다 불교의 팔관으로 연결시켜서 지금 100% 다 해석을 하고 합니다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사유체계, 즉 신교적 입장에서의 우리 어떤 이 역사문화 연상을 바라보려는 사유체계는 최남선의 어떤 구루교나 신도, 또 정인보가 얘기하는 조선원, 그리고 안재홍의 한박, 또 태백진교, 안재홍은 이제 태백진교라고도 얘기를 하죠. 또 안학의 종사상, 이능화의 신도 등등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논리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안호상은 이제 전래단군신앙 속에 형성된 역사와 철학을 국학이라는 명칭으로 개념화시키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순수국학의 본체 혹은 사유 범위를 우리의 단군신앙 혹은 신교, 요거 신교라고 하는 건 이제 교원사화를 틀로 해서 본 겁니다. 그리고 선교, 이 선교라고 하는 건 삼국사기를 토대로 해서 본 겁니다. 삼국사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단군을 선인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평양자 선인 왕검지택, 그리고 또 날랑비서 기록을 갖다가 얘기하면서 비상선사라고도 얘기해요. 선사의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면 선교라고도 할 수 있고, 아무튼 이 단군 신앙과 연관된 문사철로 되돌아지는 것이 큰 무리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문제는, 여기 언급한 국학적 요소들이 보편성을 내포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그 이들의 국학적 사유에 원동력이 되었던 나철의 개방성을 본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올리냐면, 이기백 선생의 한국사 신론, 우리가 이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거나 고시 준비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꼭 한번 본다는 한국사 신론, 그리고 외국으로도 이제 번역된 대표적인 게 이기백의 한국사 신론 아니겠습니까? 이기백의 한국사 신론에 보면 참 많이 좀 간 부분이, 이 사람은 이제 역사에 있어서 보편과 특수의 논리로서
아주 그럴싸하게 합리화시키는 게 있죠. 뭐냐 하게 되면 역사의 보편과 특수. 뭐 이거로서 항상 뭐냐 하게 되면 이 보편론에 의해서 특수론이 항상 뒤로 밀리고 이 사람은 뭡니까? 그 신채호의 난가사상이나 난가사상 그리고 박은식의 국권사상은 보편성을 못 받는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게 되면은 우리 어떤 그 민족주의 열정을 토대로 한 역사에서 크게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 하게 되면 합리적인 역사 논리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더 본질적으로 본다면 이 세상 어떠한 역사 논리 주장이 특수성에서 출발하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게 다 특수성에서 출발하고 자기 집단 혹은 자기 주변 그 속에서 보편성, 뭐 종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종교도 다 어떤 이 종족 종교, 시족 종교, 민족 종교에서 인류 보편적인 종교로 승화되는 경우도 많이 보고 그러는데 이 보편과 특수 논리가 역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언어에서도 마찬가지죠. 언어에서도 우리가 그런 걸 보잖아요. 자, 흔히 언어학자들 얘기가 그래요. 언어는 누가 결정한다라는 겁니까? 언중이 결정한대요. 언중. 그러니까 언중이라는 건 언어 사회를 갖다가 유지하는 그런 사람들을 언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는 언어 사회가 결정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어 사회가. 그러니까 이거 특수로 본다면 그러므로 우리 국어도 마찬가지로 우리 이 언어 사회, 우리 언어 사회는 뭡니까?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틀이 아니겠습니까? 요게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가냐면 이 사람들이 일반론적인 걸로 언어는 언어 사회, 즉 언중에 의해서 결정이 되니까 언중이 만약의 경우에 A라는 언어를 B라는 언어로 바꾸게 되면 따라가야 된다라는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에 우리 언중이 영어를 우리 국어로 택한다 그러면 따라가야 된다라는 논리예요. 그게 바로 뭐냐게 되면 보편론의 함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럴싸하게 나오는 거니까 국어도 우리 언어 사회의 제약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뭐를 강조해야 됩니까? 우리 국어는 뭐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런 설명을 잘 안 하잖아요. 우리 국어는 뭡니까? 이 언어 사회, 언어 사회와 민족 그리고 또 국민 이게 일치하는 집단이 많지 않아요. 이 지구상에. 이걸 우선 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건 일체 얘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우리 어떤 특수한 가치를 갖다가 먼저 선의로서 얘기가 돼야 할 부분은 절대 얘기를 안 하고 이런 걸 자꾸 얘기하니까 이 젊은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당연스럽게 그런가 보구나. 그리고 우리가 뭐 영어면 영어가 이렇게 뭐 방송이나 이런 데서도 뭡니까 거리낌없이 사용되고 이게 우리 언어 사회가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그렇게 돼가는구나. 뭐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고 이런 것들이 이게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떤 사회의 특성, 우리 사회의 정체성이 상당히 흔들리고 붕괴되다 보니까 모든 부분에서 이런 게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런 겁니다. 어떤 국학의 내용적인 어떤 실체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인간이 어떤 뭡니까 나름대로 뿌리가 있고 또 그리고 시간성을 길게 향유해 집단치고 독특한 가치 체계가 없는 집단이 있는데 그것이 대부분이 뭐냐 하게 되면 그 집단의 뭐 종교랄까 신앙 이거와 불가분의 관계를 갖더라라는 걸 가면서 우리 어떤 국학의 실체 중심에도 단군을 결코 부정할 수 없는 그런 게 근대 학자들이나 또 뭐냐 하게 되면 옛날 우리 신교사 신명호서 보더라도 거기에 나타난다 하는 걸 우리가 보면서 이걸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